안녕하세요. 자, 이 손자병법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총 13편 중에 두 번째 편, 작전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전이라고 하는 건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단순히 무슨 군대 작전이 아니라 어떻게 군수품을 마련하고 그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조달할 것이냐. 결국은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용기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돈이다, 자본이다. 전쟁도 일종의 투자입니다. 투자자들을 모집해야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손자가 생각하는 그 군수전의 핵심은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한다. 그러면 어느 나라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도자가 이쪽 나라하고 전쟁을 해. 전쟁을 왜 합니까? 뭔가 이게 이해와 관련이 있죠.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전쟁의 그 목적이. A라는 지도자가 B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할 때 결국 자기 혼자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투자자를 모집을 해요. 투자자. 그 투자자가 누구냐면은 요즘 사극 같은 데 보면 호족들 있지 않습니까? 호족. 그러니까 지금처럼 중앙 집권화나 아니면은 나라가 이렇게 완벽하게 한 군데서 통제되는 경우가 아니라 상당히 그 여러의 호족들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었을 거예요. 그 호족의 대표가 아마 군주가 될 거고요. 그러면 그 군주는 전쟁을 결정나면은 그 전쟁에 필요한 다양한 그 군수물자를 확보하는데 군수물자, 병력, 그리고 무슨 수리, 물품, 식량 이런 것들은 군주 혼자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호족들로 중심으로 된 투자자의 객출에 의해서 군대가 완성되고 그 군대가 이제 진격을 하게 되는 거죠. 손자병법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투자자에 대해서. 결국 그 투자자인 호족들의 인심을 잃어버리면 그 전쟁은 실패로 끝난다라는 것이 손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기업 활동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주들한테 돈을 좀 받아갖고 그 돈을 투자 자금을 모아서 기업이라고 하는 형태를 꾸려가면서 기업이 잘 되고 하면은 결국은 남는 돈을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투자를 왜 해요? 뭔가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거죠. 왜 호족들이 자기들이 사는 지역의 백성들을 왜 대고 왜 군수물자를 대고 왜 식량을 대겠어요? 결국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호족들이 왜 저 지도자의 전쟁에 참가를 하게 되는지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영토를 지키고 싶은 그런 뜻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혹시라도 저쪽 땅을 빼앗으면 자기가 투자한 만큼 새로운 땅을 얻을 수 있다는 즉 투자의 효과를 바라고 병력들과 군수물자를 댈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목표가 있을 거예요.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군주가 병사들을 이끌고 다른 나라를 쳐들어갈 때 다양한 호족들, 그 호족들을 우린 뭐라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그 백성하고는 전혀 개념이 틀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백성의 뜻은 뭡니까? 그냥 국민의 뜻이 돼 있죠. 근데 적어도 손자가 살던 시대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 자체가 뭐예요? 성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백이라고 하는 건 많은, 그러니까 다양한 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다 성을 갖고 있지요? 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양반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을 갖게 된 것은 아마 조선시대 중기를 지나서 아마 후기 정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성을 갖게 됐지. 그전엔 다 뭐예요? 제천댁, 언년이, 칠띠기, 팔푼이, 마당쇠. 성이 있다는 거는 아주 요 근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 지금 2500년 전 얘기인데 그 당시에 성이 있다는 건 굉장한 자기의 어떤 그 패밀리를 갖고 있고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정치적 입지나 그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 지역을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요즘은 다 양반이죠. 이제 다 호족이고 다 귀족이지만 그래서 손자가 얘기하는 이 백성의 뜻은 그 당시 계층이, 신분 계층이 어떻게 나눠졌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냥 다 국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당시의 신분 계층은 이제 중부터 시작합니다. 요 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최하의 노예 계층이에요. 이 중자를 가만히 보면 요 눈이 있죠, 눈. 요 눈을 화살로 팍 찌는 거예요. 섬뜩하죠? 결국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중이라고 하는 건. 아주 최하층의 그야말로 그냥 뭐 시키면 하는 그러한 천민층을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세금 낼 필요도 없어. 왜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밥만 먹여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는 이 노예들이 만든 역사입니다. 인류의 문화의 축적은 이 노예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들이 없었다면, 이들이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 복종심과 그 엄격한 자기 제어가 없었다면 결국 인류의 문화는 이토록 발전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 많은 고고학자들의 의견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 왜 그 춘향이가 향단이 데리고 다니듯이 하나 있으면 굉장히 편할 것 같지 않아요? 내 능력이 한 10배는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혼자 뭐 하는 것보다 향단이 예서 방자 하나 데리고 다니면요. 야, 너 가서 자료 찾아와. 예, 도련님. 얼마든지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수십 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그 노예의 역사는 결국은 인류 문화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노예라고 하는 것이 이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노예 위의 계층을 보통 민의 계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 그러니까 민이라고 하는 건 노예는 아니지만 적어도 뭡니까? 이 민은 나름대로 뭐 세금을 내고 그리고 국가에서 부르면 부역에도 참가하고 왕궁도 짓고 또 1년에 한 번씩 뭐 군대에도 가서 군대 작업도 하고 하는 그야말로 뭐 상층은 아니지만 하층도 아닌 그야말로 그래서 이제 국민 그 나라에 속한 뭐 민이라서 국민이라는 얘기는 그 민중보다는 조금 높은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의 개념으로 가야 이제 이게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을 읽을 때 사람 인자가 나오면 이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귀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논어에 사람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인이 부지 불온이면 내가 성내지 아니하면 또한 군자가 아닌가. 그때 거기서 사람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을 이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저 노예가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는 건 별로 관심 없는 거예요. 적어도 어느 정도 그 레벨이 되는 귀족층들. 그 귀족층들이 나를 안 알아줘도 나는 스트레스 안 받는다. 그러니 나는 군자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어를 한 편 읽든지 아니면 지금 손자병법을 보든지 여기서 중을 썼는지 민을 썼는지 인을 썼는지 백성이란 단어를 썼는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자는 전쟁을 하는 데는 수없이 많은 군수품이 필요하고 그 군수품을 대는 건 결국은 투자자들인데 그 투자자들은 요즘 사극에서 나오는 호족인데 그 호족은 결국은 성을 갖고 있는 그 귀족층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전쟁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강조를 하고 있냐면 되도록이면 전쟁을 할 때 한번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물자를 동원해갖고 군수품을 준비해서 이제 원정 경기를 떠나잖아요. 원정을 떠날 때 처음 가지고 갔던 그 첫 번째 종잣돈은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종잣돈 까먹고 식량을 갖고 가서 이제 다 먹었어요. 그 다음에 모자라니까 본국의 백성들한테, 귀족들한테 아니다, 이 투자 자금이 좀 부족해서 좀 더 대시오.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꾸 두 번, 세 번 얘기해봤자 그 백성들의 재정도가 자꾸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 그 전쟁은 합심된 어떠한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 기업한다고 회사를 세웠는데 여러분들한테 조그만 자금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하다 안 되니까 돈이 모자라서 안 되겠는데 좀 더 내셔야겠어요. 이러면은 그 처음에 한두 번이야 괜찮지만 두 번, 세 번 가면 어떻게 해요? 저놈한테 저 과연 맡겨도 될까?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불신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손자는 그걸 본 거예요. 여기서. 그 원문을 한번 보시죠. 같이. 투자자를 보호하라. 선용병자는 진짜 군대를 잘 운용하는 자는 투자자를 보호한다. 그래서 이 역이라고 하는 건 이 군역입니다. 군역. 그 군역이라고 하는 건 그 징집하는 거죠. 징집. 사람을 한번 징집을 하는데 두 번 여기서 적이라고 하는 건 그 호적이란 뜻인데 이것도 징집한다. 그러니까 군대를 군역을 치룰 때 두 번 징집하지 말아라. 이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이 나라에 호족이 있어요. 그럼 그 호족은 다시 여러 가족들을, 패밀리들을 이제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군대를 징발할 때도 한 가족에 한 명씩 뽑으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형제가 삼형제인데 삼형제 다 징발했어요. 그럼 그 집은 어떻게 해요? 남자는 완전히 그냥 지가 마르고, 그 다음 뭐예요? 농사 질 사람이 없으니까 더 이상 세금도 확보가 안 되죠. 여러분들 그 영화의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한 집안에 전체 그 형제들이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심도 흉흉해지고, 그리고 그 집안이 완전히 대도 끊기고, 그래서 원칙이 있었어요. 징집을 할 때는 절대로 한 집에서 2명, 3명 징집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서 군대를 모집할 때는 한 호적에서 2번 징집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 다 나와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양식 있죠? 양식을 갖고 떠나는데 요 석삼자는 판본에 따라 다시제자라고 나와있어요. 2번, 3번 싫지 말란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군대가 출정을 할 때 이제 군량미를 갖고 출발을 하는데 한 번 실었으면 2번, 3번 더 실어보내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실어간 걸 갖고 어떻게 하든 해결을 해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취용어국, 여기서 용이라고 하는 건 그 군수품 무기라든지 아니면 전차라든지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국에 대한 해석이 참 분분해요. 그렇지만 요 국은 요 적과 반대되는 말로 봐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 출발할 때 군수품을 모아서 가지가지만 양식은 어디에서 구하라고요? 적국에서 조달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처음 군수품 혁거, 치거 이런 경전차 아니면 트럭 이런 창, 무기, 갑옷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선 갖고 출발하지만 양식만큼은 어디서 구하래요? 적에서 구하래요. 그건 어떻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뺏어 먹으래요. 결론은 양식은 뺏어 먹으라는 얘기네요. 제가 지금 볼 때는. 그래서 군수품을 본국에선 가져가긴 하지만 양식만큼은 적에게서 뺏어 먹어라. 그래야 뭐가 풍족하게 된대요. 군인들이 먹을 식량이 풍족하게 된다. 누가 이런 거 모르나요? 다 아는 얘기지만 손자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결국 지금 원정 경기를 떠나는데 아주 먼 곳을 떠나는데 군수물자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식량들을 싣고 떠나는데 원정 갈 때 제일 힘든 게 식량 조달이라는 거예요. 식량 조달.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까운 데서 싸우면야 괜찮지만 지금 손자가 얘기하는 건 굉장히 먼 거리 원쟁이에요. 한 100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지금 공격전쟁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리 먼 곳에 공격전쟁을 떠났는데 이 본국하고 거리가 어떻게 돼요? 1000리가 된단 말이에요. 1000리가 되면 지금처럼 수송기 갖고 수송할 수 없잖아요, 식량을. 그럼 뭘로 수송을 해야 돼요? 마차로 수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마차로 1000리 떨어진 저 공격대까지 식량을 수송하려면 며칠 걸려요? 한 달이 걸릴지 2달이 걸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만약에 쌀을 10가마를 갖고, 아니 10가마가 아니야, 한 30가마 정도, 30가마를 갖고 여기서 출발했다 하면 도착할 때 몇 가마 남을까요? 1가마 남아요. 29가마는 어디 갔어요? 누가 먹었어요? 가지고 가는 사람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본국에서 다시 식량을 수송해 온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이건 인력 낭비뿐만이 아니라 수송 낭비, 그런 엄청난 그 난국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는 그걸 고민을 했던 거예요. 야, 식량만큼은 좋아요. 무기 같은 거야 한번 쓰고 버릴 게 아니니까 다시 또 잘 갈아서 쓰면 되지만 식량은 이건 한 번 먹으면 또 쓸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식량만큼은 적지에서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사유가 싹 텄어요. 그게 2500년 전 얘기예요. 이거는 세계 전사를 살펴봐도 굉장히 오래전에 이런 생각을 해낸 거예요.
나폴레옹도 가끔 그런 나폴레옹 전기 같은 거 읽어보면은 병사들이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위를 어떻게 채워주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병사들의 배를 끊임없이 채워주지 않으면 전력의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그 소련을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로 약탈로 해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망했죠. 왜 망했어요? 적지에서 취할 수 있는 양식이 그것도 장소에 따라 틀린 거예요. 프랑스 같은 데는 뭐 농가에 가면 거기서 좀 거둬들 게 있지만 러시아 같은 동토 땅에 가서 뭐 먹을 게 있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 문제 때문에 아주 큰 문제를 봉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량도 적에게서 뺏어야 되는데 없는 동네 가서 싸울 땐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식량 대신에 다른 것도 탈취하게 되는데 중국의 진나라라고 있습니다. 이 진나라 그러니까 아마 손자가 살던 그 춘추 전국 시대를 거쳐서 이제 중국이 진시 황제가 중국을 통일하게 되죠. 요 진나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진나라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진나라. 지금부터 나는 황제다. 예? 그래서 황제란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누구냐면 진시 황제예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그 황제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진나라가 이 동진 정책, 즉 중국이 동쪽을 가면서 연나라부터 시작해서 다 치고는 드디어 BC 221년에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땅덩이를 최초로 통일합니다. 그리고는 진시황이 죽고 4년 만에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통일 후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나는 영원히 황제일 줄 알았는데 몇 년 갔어요? 20년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진시황제가 죽고는 4년. 왜 진나라 시황제가 이런 거대한 위대한 중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보해놓고 왜 그렇게 20년밖에 못 갔냐? 결국은 무리한 전쟁의 확대였다는 겁니다. 역사가들이 평가하기로는. 그래서 전국을 통일하고 약간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무리하게 북쪽으로 몽염 장군을 통해서 북벌시키고 도유 장군을 통해서 남쪽을 갖다가 정벌시킴으로써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역량이 즉 군수품을 모아내고 또 군수물자를 갖다가 확보하고 그리고 각각 호족들한테 군사들을 그야말로 모집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벗어난 무리한 투자를 했다는 거죠. 요즘 말하면 기업에서 보면 뭐예요? 무리한 투자가 원인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하더라도 왜 어느 정도 단계 이르면 조금 쉴 때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서태지가 그런 거 잘하죠. 이게 어느 정도 딱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조금 이렇게 쉬었다가 역량이 충분해서 뭔가 나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었을 때 그때 또 한 번 딱 나타나야 한 단계 딱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잘 된다고 계속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중에 한 번은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시황제가 조금만 더 밟는 기간, 그러니까 탄탄하게 자기 그 진나라의 그 거대한 제국을 밟는 기간만 가졌어도 그야말로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밑바탕이 있었을 텐데 너무 일찍 무리한 그 확장을 한 거죠. 그 자기 역량에 넘어선 확장을 했다는 게 가장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진나라 얘기에다가 지금 뭐예요? 투자자를 보호하라. 그 결국은 전쟁을 하는데 수없이 많은 양식들은 한 번 가져간 양식으로 완전히 다 쓰고 그리고 적에게서 식량을 구해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굉장히 오늘 요번 주제의 중요한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고사성어 중에 이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 탄탄할 견자에 요 성벽 벽자에 견벽 청야라 풀을 정자에 들야자. 이게 이제 무슨 전법이냐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전법인데 해석을 해보면요. 이 견은 이게 이제 견고하다, 뭐 튼튼하게 지킨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 내 자리를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게 지킨다. 이 벽은 뭐예요? 이게 성벽. 그러니까 견벽하면 뭡니까? 내가 성이 이렇게 있으면 성이 있으면 안 나가고 그 성 안에서 탄탄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누가 싸우자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절대 안 나가는 겁니다. 이 견벽이라고 하는 거는 그여 때려봐는 안 나간다 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견벽이죠. 아주 뭐
그러니까 누가 분노를 일으켜도 절대로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딱 자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성벽에 틀어박혀서 지키긴 지키는데 들판은 깨끗하게 해놓고 지켜야 돼요. 저기 막 왔지 않습니까? 저기 왔는데 내가 이 안에 틀어박혀서 성벽에서 이제 안 나오려고 그래요. 안 나오려고 그러면 이 들판에 있는 모든 곡식은 내가 못 먹어도 다 태워버려요. 청약 깨끗하게 들판을 청소시킨데도요. 왜요? 못 먹는 밥에 재 뿌리는 거예요. 재 뿌리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이 내 들판에서 곡식을 획득해서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죠. 굉장히 중요한 용법이에요. 그 과자 회사 같은 데 있죠? 그 회사는 과자가 썩어가도 절대로 안 나눠줍니다. 다 불태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전법 아시겠어요? 출판사의 창고에 재고가 수십만 권이 쌓여 있어도 절대로 바깥으로 안 내요. 다 불태우는 한이 있더라도. 왜요? 그게 이제 자기 가치를 유지하는 거죠. 못 먹는 밥에 재 뿌린다라면 글쎄 일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겸벽청야정법, 나를 지키고 상대방이 나의 다른 것들을 획득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중국 사람들이 잘 쓰는 전법이에요. 아주 중국 사람들은 이런 내가 못하는 거는 남도 못 가게 만드는 그런 아주 철저한 이게 좀 이상합니까? 이런 생각이?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려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 나라와 국가와 조직이 살기 위해서는 이 전법은 결국은 이게 고도로 이성적인 전법이에요. 단순한 전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겸벽청야라는 말이 이제 중국의 예를 들어서 일본이 패망할 때 1945년도에 이제 패망을 하면서 3월 27일부터인가 미국이 철저하게 겸벽청야 전법을 써요. 그러니까 일본을 봉쇄를 시켜놓고 바다, 하늘 어디든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말고 청소를 해버려요. 그리고 일본이 바로 8월 15일 날 그냥 패망을 하고 말죠. 그러니까 겸벽청야라고 하는 건 하여튼 적들이 그거를 이용하지 못하게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이 겸벽청야의 전법입니다. 그러면서 손자는 군수전쟁, 군수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식량을 조달한 그 백성들, 그 투자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지빈어 사자는 원수니 원수죽 백성빈이라. 왜 백성을 투자자로 보면냐 하면 이제 이 문장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어느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빈곤함에 빠진다. 뭐 때문에? 이 사라고 하는 건 요즘 말로 하면 군대입니다. 군대. 그러니까 왜 군대 조직에 여단도 있고 사단도 있고 군단이 있는데 그게 다 나름대로의 옛날에는 군대 조직을 얘기해요. 이 군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난해지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쟁 때문에 가난해진단 말이에요, 나라가. 근데 단순히 전쟁 때문에 이 군대에 의해서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해지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원수. 뭡니까? 먼 곳에서 식량을 수송하는 것 때문에 그 나라의 재정이 아주 완전히 박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 일으켜서 전쟁을 하는 것보다 그 나간 전사들에게 뒷돈 대주는 것 때문에 완전히 그 나라의 재정이 최하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먼 곳까지 군대의 식량을 수송을 끊임없이 하게 되면은 결국은 백성들이 가난해진다. 여기서 백성은 저 민이나 저 중이 아니라 그 지도자의 호족들, 그 귀족들, 그 비용을 댄 그 귀족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가난해지면 앞으로 문장 계속 그렇게 나가요. 이들이 가난해지면 국가의 허리가 다 잘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이른다라고 손자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국가가 군대 때문에 가난해지는 이유는 먼 곳으로 그 군대에게 끊임없이 식량을 수송하는 우매한 정책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끊임없이 먼 곳으로 식량을 수송하게 되면 그 전쟁에 비용을 댄 백성들의 재정은 점점 가난하고
포괄되게 되고 그리하여 그 백성들 호족들이 지도자의 주위로부터 인심을 떠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지도자는 붕괴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 굉장히 예리합니다. 손자라는 사람이 아주 전쟁을 바라보는 눈이 그냥 단순히 뭐 이겨라가 아니라 하나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보고 그 안을 꿰뚫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 구조를 완전히 꿰고 있는 거죠. 이게 어디를 움직이면 어디가 무너질 거고, 그리고 이쪽이 허가 되면 이쪽이 찰 거고, 이런 사회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다고 전 봐죠. 이 손자라는 사람의 인식 속으로. 그 당시에 지금 제 투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투자, 그러니까 지금도 투자는 많이 합니다, 기업에서. 그 당시에 투자 중에서 제일 남는 투자가 뭡니까? 예? 투자 중에서 제일 남는 게 전자주에 투자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증권 해야 됩니까? 투자 중에 제일 남는 게 무슨 투자예요? 사람 투자예요, 사람 투자. 사람한테 투자하면은 당장은 결과가 안 나와도 아주 두고두고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그때 그 당시 전국시대 때 진짜 사람한테 투자를 잘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은 맹상군이라는 사람입니다. 맹상군. 이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사람을 많이 투자했냐면은 이제 제 나라 사람인데, 제 나라의 공족, 귀족이에요. 하여튼 그 사람한테만 가면 조그마한 능력이 있으면 무조건 다 먹여주고 다 재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집에 한 3,000명 정도가 들끓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집에 가서 먹고 거주하는 사람을 보통 뭐라 하냐면 식객. 어디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밥 먹고 주저앉아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먹임을 당하는 식객들이 한 3,000여 명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식객 중에서 그 집안에 대소사를 갖다가 같이 도와주는 사람을 보통 우리는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냐면 가신이라고 불렀어요. 가신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집에 대소사를 봐주고 맹상군이 필요한 회계 담당하는 사람, 또 맹상군의 외교 담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가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인생을 그냥 맹상군한테 바치고 그 맹상군에 의해서 이제 계속 식객으로서 남아서 인생을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정치 지도자들 있으면 가신들이 꽤 있죠. 같이 평생을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챙겨주기도 하고 챙겨 받기도 하고 하나의 어떤 그 투자죠. 어떻게 보면 가신도 한 3,000명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어느 날 사람이 찾아왔는데 자기도 식객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도대체 무슨 재주가 있어 하니까, 저는요 이 닭개자, 저 닭 울음소리를 잘 울어요. 예? 닭개자의 울명자 한번 들어보실래요? 꼭기요 하는데 아주 이건 닭인지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닭 울음소리를 잘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식객들이나 가신들이 뭐예요? 껄껄껄 웃고, 야, 그것도 재주라고 찾아왔냐? 저 사람은 뽑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무슨 닭 울음소리 나는 게 무슨 큰 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맹상군이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신임을 하는 사람, 야, 그거 닭 우르는 그것도 야, 재주다. 너 이제부터 내 식객에 대해서 나한테 먹을 테니까 하여튼 재주만 좀 잘 좀 대접을 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찾아왔냐면, 이 사람은 개구자에 도둑질할 도자, 개가죽 쓰고 도둑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도둑질을 잘하냐면, 개가죽을 자기가 갖고 다니는 개가죽이 있는데 그 개가죽을 뒤집어 쓰고 아주 담을 넘어갖고는 기가 막히게 그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역시 그 사람도 맹상군이는 식객으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제나라 왼쪽에는 이 진나라라고 있었어요. 그 진나라 소왕이 보니까 이 제나라의 맹상군이가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는 그러한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맹상군이한테 그 당시에는 나라가 틀리더라도 어차피 손자도 나라가 틀리더라도 다른 나라에 가서 얼마든지 벼슬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열린 사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자도 왜 제 나라 출신인데 오 나라에 가서 지금 벼슬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외국에 가서 그 외국의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진나라 왕이 이 제나라 맹상군한테 그 제나라 거기 있지 말고 우리나라에 와서 내가 총 이 재상을 시켜줄 테니까 와서 좀 재상을 하는 게 어떻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 맹상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3,000명의 식객들을 데리고 다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사람을 좀 추려서 이 진나라 행을 갑니다. 근데 진나라에 가려다 보니까 뭐 3,000명에서 뭘 뽑아요? 뽑을 사람은 한정돼 있는데 그런데 누가 나서요? 저 계명이하고 구도가 나서갖고 저도 데리고 가줘요 그러는 거예요. 아주 너희들이야 뭐 이 다구름 소리 내고 개가죽 뒤집어 쓰고 도둑질 잘하는 놈들인데 뭐 필요가 있겠냐고 다들 뭐 반대하는데 그래도 맹상군이가 야 놔둬라. 그래도 걔네들이 간대는 데 와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근데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진나라 왕이 이제 맹상군이를 초빙하려고 했는데 맹상군이 가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야, 이제 주위 사람들이 얘기를 했겠죠. 그 맹상군이 잘못 받아들였다간 자기들이 피해를 입을 것 같거든요. 다른 귀족들이. 그래서 맹상군이가 재상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험담을 늘어놨어요. 그래서 결국은 맹상군이가 재상이 되기도 전에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아요. 뭐 심각하게 된 거죠. 그때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이 감옥을 빠져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었고 그때 알아본 결과 진나라 왕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한테 다리를 넣어서 진나라 왕한테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정보를 획득하고 그 여인한테 갔어요. 갔더니면 그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뭐 공짜로 해줄 수는 없고요. 당신들이 우리 왕한테 갖다 주려고 왜 그 호백구라고 호백구 그 여우호자에 힐백자에 그 가덕구자 그 요즘 말로 하면은 여우 겨드랑이 털 하얀 털을 한 100마리 뽑아서 만든 외투예요. 굉장히 귀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뭐 몇천만 원짜리 아주 고급 모피 그거를 하나 갖다 주면은 내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갖고 왔다고 들었는데 그걸 나한테 갖다 주면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보죠 하는데 어디 가서 금방 여우 100마리를 잡아서 겨드랑이 털을 뽑아요.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누가 나서요? 구도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는 개가죽을 탁 쓰고는 바로 뛰어나서 탁 넘어갔고 그 밤이 되기도 전에 벌써 그냥 호백구 그 여우 겨드랑이 털 외투를 그냥 훔쳐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그 사랑하는 애첩한테 딱 갖다 준 거죠. 그 애첩이 좋아갖고 그리고는 이제 진나라 왕한테 가서 주로 이제 그 여자들이 밤에 얘기하면 남자들이 얘기를 잘 듣는다 그러더만요. 제가 듣기로는 그 맹상군이 그 사람 별로 뭐 실력도 없는데 그냥 보내주시지요. 라고 이제 베개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나라 왕이, 그럴까, 그러고, 그 야밤에 풀어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맹상군이가 이제 뭐 무조건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제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이제 뭐 새벽이 한참 지났다가 진나라 왕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잘못 풀어준 것 같거든요. 안 되겠다고 이제 추격병을 보내요. 저놈들 잡아와라. 우리 잘못 풀어준 것 같다. 근데 추격병이 막 쫓아오는데 이제 그 함곡관이라고 한 진나라 국경지를 넘어야 되는데 이 진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엄청나게 국법이 세 나라란 말이에요. 법치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함곡관 성문이 열리려면은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새벽 닭이 울기 전까지 절대 성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 뒤에서 추격병은 쫓아오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성문이 안 열려서 못 나가고 잡힐 때쯤 누가 나타나요 이제? 계명이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는 그냥 꼭 끼워 하고 그냥 막 울어 제끼는 거죠. 그러니까 온 동네 그 변방의 닭들이 다 울어 제끼고 그러니 뭐 성지기는 문지기는 이거 뭐 아침 밝았 나오고는 성문 열고 그럼 그 사람들은 빠져나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증명서가 없어요. 나가도 된다는. 거기에 또 문서 위조 전문가가 같이 껴있어요. 거기서 곧장 바로 위조를 해서 도장을 만들어서 찍고는 보이고는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비록 다구름 소리 잘 내고 개가죽 뒤집어 쓰고 도둑질 잘하는 하찮은 재주라도 쓸 때가 되면 다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개똥도 다 쓸 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 투자의 결과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그 투자의 결과는 결국은 목숨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투자예요. 그러니 손자가 지금 얘기하기를 당신들한테 투자한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을 가난하게 해고는 당신 절대로 그 권력 기반을 유지하지 못할 거란 얘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요즘 기업의 사장님도 이런 생각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아갖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예? 정말 평생을 벌어서 모으고 모아서 투자한 건데 그거를 과연 제대로 그 투자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익을 돌려줄 생각을 하고 하는지 아니면 투자해서 내가 왕창 돈 벌어서 빼고 날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업을 하는지 물론 잘들 다 하고 계시겠죠. 전 또 역시 손자병법을 읽으면서 참 식량을 한번 싣고 갔으면 적에게서 구하라. 그리고 왜? 그 식량을 공급한 그 투자자들, 귀족들을 백성의 민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결국 전 이걸 보면서 이 시대에도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투자를 받아서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들이 이러한 어떤 그 투자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그 투자된 돈을 정말 정직하게 사용해서 기업을 부풀려 나가는 그러한 마인드를 갖게 되기를 좀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손자병법을 여러분하고 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